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 기자를 통해서 들으신 대로 지금 현재는 일단 단독회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전해졌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가 단순한 전술적 협력을 넘어서 전략적 협력을 하는 모양새가 작년부터 취해지고 있었죠. 예. 그렇지만 2000년 이후에 어떤 새롭게 지금 현국을 반영할 수 있는 관계 설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장기적인 프레임 하에서,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작동 가능한 관계 설정을 한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단독 회담에 앞서서 확대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양국의 회담 참석자들 몇 면을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 이제 다소 놀라운 점은, 즉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점은 확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배석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예.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지금 13명이었죠. 예, 13명, 6명 대 13명으로 알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2배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그 동수를 맞추는 게 외교적인 관례인데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부응하는 선물 보따리를 챙겨 온다는 의지를 그 모양새를 통해서 취한 것 같고요. 예. 여기 보면은 외교, 군사, 우주뿐만 아니라 철도, 교통, 다양한 보건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전 분야를 망라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챙겨갈 수 있는 각 그 기관장들을 배석시켰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따져볼 지점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내각 총리를 대동시킨 게, 이제 내각이라는 게 당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내각에서 그것을 이제 이행하는 이제 행정부 기능을 하는데, 국방을 제외하고는 내각 총리가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인 측면에 내각 총리한테 주문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챙겨야 된다는 메시지를 한 거고, 6명 중에 약간 의아한 것은 국방상이 포함 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국방상의 역할을 김여정이 했을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겠고요. 국방상 같은 경우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제재 명단에 해자되는 등 사실 규탄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약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셈법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간을 좀 되돌려서요. 앞서 이제 성대한 환영식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 과거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이라든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우선 단순 비교가 힘든 게 2000년 당시에 푸틴이 방북을 했었죠. 그때 예. 이제 김정일을 만났는데 그때 1박 2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늦게 와서 하루를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든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하루치고는 나름대로 성대하게 환영식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의장대도 이제 도열한 가운데 최고의 격식을 갖췄고,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꽃 같은 거 주면서 준비를 한 것, 그리고 푸틴의 초상화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24년 만에 방북이라는 희귀성을 잘 살려서 나름 하루치고는 성대하게 맞이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 환영 행사는 김일성 광장에서 했고 그 뒤에 공식 회담은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진행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선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금수산 방문 횟수를 좀 줄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이번에 회담 장소로 금수산 태양궁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정은이 국내적으로는 사실 홀로서기에 나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취하겠다. 그것은 이제 핵 무장을 했다는 자신감과, 그다음에 핵 무장을 통해서 경제 발전은 사실은 미진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서 한 건데, 국내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와 그 메시지가 외교 창구에서는 얼마나 유의미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즉 외교 무대, 특히 러시아하고의 외교 무대에서는 선대 후광이 필요했을 겁니다. 6.25 전쟁에서 할아버지 김일성이 소련하고 결국은 밀약을 해서 결국은 정치적 지원과 후방 지원을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김정일하고도 24년 전에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후계자로서 3대로서 본인은 나섰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푸틴도 장기적인 관계 설정을 원하는데 이게 장기적인 설정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금수산을, 그 선대의 후광이 녹아내려져 있는 금수산을 찾겠다. 즉 국내적인 메시지와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다른 셈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겠습니다. 그 장소의 의미를 좀 짚어봤고요. 저는 이제 앞서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게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이제 당일 일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푸틴이 워낙 이제 지각을 뭐 해서 지각을 많이 하는 거는데,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에서 이제 회담을 시작을 하는데 예.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김정은의 초청으로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답방을 하게 된 건데 그렇죠. 그만큼 공을 들인 게 김정은이거든요. 예. 그리고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이렇게 짧은 9개월 만에 방북하는 게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북한과의 밀착을 고려하고 연대가 중요함을 이제 인식한 가운데 어려운 결정을 해서 오게 됐다. 그래서 예,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됐다라는 메시지를 줘서 김정은한테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외교 전략의 셈법이 분명히 있고요. 아, 그리고 정상 중에서도 일단 핵무기 수로나 아니면 종합적인 국력 지수로나 러시아와 북한을 거의 동등한 관계로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차별성을 두려는 약간 우에 서려는 그런 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전에 북한도 이 부분에게 이제 북한에게 어떤 양해를 구했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었다라고 보세요. 최소한의 양해는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새벽 2시 넘어서 정상에 도착하는 경우는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례적인 걸 넘어서 기이한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불쾌한 심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좀 참으면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라는 셈법이 있었겠죠. 예. 자, 확대 정상회담은 앞서 끝났고 지금은 단독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단독 정상회담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주목이 되는 게 산책과 다도를 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공개되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문서에 이제 나누어서 그 적시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예. 그다음에 비공개 회담이 있을 텐데 특히 이 국제사회에서 불법 어떤 협력으로 규탄받는 왕따 국가의 정상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후자 비공개 회담에서의 의견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이제 비율로 본다면 전자가 10%, 후자가 9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규탄받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서방 제재, 국제사회 제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협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못하게 하는 부분. 그게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러시아의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제사회의 규탄을 피해가면서 물밑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 근데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게 예. 국제사회에서 공식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넌지시 푸틴에게 이야기를 해서 후방 지원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으로서 해달라.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식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 유엔이라는 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두둔, 간접적 지지 이런 걸 그러니까 통해서 우회적으로 좀 결국은, 지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약간 시사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예. 이제 자주권 같은 걸 언급했거든요. 이번 기고문에도 나왔는데 그 자주권 언급이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걸 자주권이랑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것을 넌지시 두둔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런 게 어떻게 현 그 무대에서 실제 무대에서 작용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봐야 될 어떤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양국 간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이번에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2008년에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격상을 한다라는 건데 일단 이 외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 당시 한국과 이제 러시아의 관계 설정은 이제 군사 분야는 이제 없었다고 봐야죠. 외교 안보 측면에서 대화 창구를 만든다. 그러니까 차관급 대화 창구를 만든다는 건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군사적인 수준에서 관계 어떤 설정 협력의 중요성을 이제 따지는 거였다면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협정은
전 영역에 대해서 국방력 발전, 뭐 경제력 발전 포함해서 발전은 어떤 의제를 실제로 가시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부분이 특히 포함된 게 중요하고요. 푸틴의 기고문에 상당 부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한 게 거기에 이제 군사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 협력, 철도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유라시아 전쟁이거든요. 유라시아 전장,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결국은 승리를 하겠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네. 지금보다는 강화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군사협력이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괄적 전략 협정은 한러하고는 이제 어쨌거나 협력 강도는 높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략적하고 전략의 차이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전략적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루두루 상황 판단해서 뭐 공조를 하고 연대를 한다는 것이지만 전략은 북한의 전략이 있을 때고 북한의 예, 전략은 예. 대북 전략도 있을 때고 핵 전략도 있을 때고 대미 전략도 있을 때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대미 전략이 있고 핵 전략이 다 있는데 특히 대미 전략 측면에서 합일치된 전략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 당국 간 협의를 한다는 메시지도 달려 있거든요. 즉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을 고강도로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측면에서 단순 전략적하고는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에게 포탄을 대량으로 제공을 하면서 부쩍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면서 관계 격상을 선언할 거다 이렇게까지 좀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전 징후 같은 게 있었습니까? 징후가 있었죠. 김정은이 그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의 엄청난 환대를 받으며 가고 싶은 곳을 다 다녔습니다. 우주기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나느냐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다. 포탄 제공하고 뭐 탄도미사일 제공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정찰위성 발사하는데 기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100년 대계다. 그다음에 새로운 조약과 협정 이런 체결할 시점이다. 이런 징후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작년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전격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두보가 2023년에 만들어졌고 예.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통해서 관계 설정을 위한 여건 조성이 돼 왔다. 즉 9개월 동안의 여정의 이제 1차 완성품으로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24년 동안 어떻게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의 진전이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급속하게 이렇게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는 게 글쎄 푸틴 대통령이 좀 마음이 좀 급하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에도 이제 방북을 했지만 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고강도 뭐 관계 설정이라든가 국제사회 주목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받는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전쟁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기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기제는 일단은 푸틴이 전쟁에서 이겨야지 본인의 정치 권력도 유지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일부 제공을 해주면서 핵무기를 통해서 경제가 피폐해졌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결국 무기 수출이기 때문에 그게 식량으로 받든 아니면 돈으로 받든 아니면 전략 기술 지원으로 받든 간에 다시 받는 거죠. 그걸 이제 활용해서 핵무기 이외의 분야에도 전력 증강이라든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제 목적이 합일치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전쟁이 결국은 교두보를 만들어줬고 푸틴도 급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도 급한 상황이 됐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또 북러 관계가 또 다른 국면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이제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전쟁 승리에 대한 지분을 챙겨야 할 거거든요. 북한이. 예. 그 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챙겨주고 그 지분을 챙기는 과정에서 북한이 그 지분을 못 챙겼다 싶으면 관계 소원의 뭐 길도 될 것이고 그리고 챙겼다 싶으면 어느 정도 유지되겠죠. 근데 러시아가 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처벌이 사실은 북한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거랑 무관하게 아무래도 급박함이 러시아에게는 전쟁 이후에는 좀 완화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중국의 레버리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 변수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력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기대하는 목표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될 지점은 있습니다. 근데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그 부분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고 포괄적 전략 협정을 통해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장기간 푸틴이 이제 장기간 새 어떤 그 관계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한다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은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